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한 지 8년이 되어가는 지금 나는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8의 나이에 중견기업 인사팀 대리로 근무하며 아내 서영과 함께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왔죠. 서영은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라며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함께 산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작은 변화도 금세 눈에 띄었죠. 서영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고,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서영은 요즘 큰 프로젝트 맡아서 클라이언트랑 연락이 많아졌어 라며 자연스럽게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영은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면 누구 연락이지? 자연스럽게 확인하곤 했는데, 요즘은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재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혼자서만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집에서 업무 관련 통화를 할 때도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최근에는 전화가 오면 잠깐 나갈게라며 베란다나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소파 틈으로 떨어진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잠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민수 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영이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민수라는 이름의 부장급 인사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그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는 분명히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서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웃으며 휴대폰을 보는 표정, 누군가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 톤, 외출할 때의 복장과 화장 정도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주말에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돌아올 때마다 뭔가 들뜬 기분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분명히 서영에게 무언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이 친구들과 쇼핑 간다며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 친구들과 만날 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린 것 같았죠. 나는 그때 결심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서영이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나서 나도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서영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나갔기 때문에 차로 따라가면 놓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영을 처음 발견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 앞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 큰 남자와 함께 카페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거리상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는 명백히 연인 사이의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망원경을 들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장면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영과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죠. 나는 그들을 더 멀리서 따라가며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갔고 쇼핑을 하며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남자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쇼핑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라며 밝게 웃으면서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짓말과 연기에 소름이 돋았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늘 뭐 샀다고 물었습니다. 서영은 별거 없어.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 라며 대답했는데 실제로는 그 남자와 함께 여러 가지를 구매했던 것을 내가 직접 봤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영을 바라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실망감이 뒤섞인 채로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영의 휴대폰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언제 누구와 통화하는지, 메시지는 언제 주고받는지, 외출할 때의 복장과 화장 상태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불륜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작은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통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집 구조상 녹음이 가능한 위치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또한 차량용 소형 추적기도 주문했습니다. 서영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장비들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성과가 있었어요. 서영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나도 오늘 정말 좋았어. 준호는 목요일마다 늦게 들어와서 목요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영이 내 출근 스케줄까지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내년에 독일 전시장 얘기 어떻게 됐어? 정말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난 당장이라도 이혼할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영이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아예 나와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통해 민수라는 이름과 독일 전시장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얻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남 지역의 수입차, 전시장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민수라는 이름의 부장이 근무하는 곳을 발견했죠. 유명한 독일 브랜드 수입차 전시장이었고 홈페이지에 직원 소개란에 그의 사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그날 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프로필을 보니 36살의 업계 경력 12년의 베테랑 세일즈맨이었어요.
아마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것 같았고 고급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에 능숙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민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들을 찾아보니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골프장에서의 사진, 명품 브랜드 제품들 모든 것이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 8년 동안의 내 노력과 사랑이 그저 돈벌이 수단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가 되었습니다. 녹음과 추적 정보만으로는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물리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목요일,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서영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추적기를 통해 서영이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강남 지역의 한 고급 호텔 근처에서 신호가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죠. 호텔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민수의 차량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서영과 정민수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을 멀리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서영의 표정은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연인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평범한 여자의 모습이었죠. 2시간 정도 후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정민수는 서영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서영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호텔 라운지로 이동해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라운지가 오픈된 공간이라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내년 봄쯤에는 확정될 것 같아라는 정민수의 말에 서영이 정말? 그럼 우리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거네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 대화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정민수의 질문에 서영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독일에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이 나를 완전히 호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 계획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요즘 준호가 의심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조심해서 행동하자라는 서영의 말에 정민수가 걱정 마. 나도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져서 늦었어. 정말 힘들었다라며 피곤한 척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여자를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호텔 취임 영상,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들의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죠.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부터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서영과 정민수가 계획적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나도 계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이 정도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어요. 특히 호텔 취임 영상과 녹음 자료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상대방의 직업이 영업직인 만큼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승부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수가 지금까지 누려온 화려한 삶을 철저히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선 정민수가 근무하는 수입차, 전 시장의 고객층을 파악해 보았어요. 대부분 고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객들은 무엇보다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자신들이 거래하는 영업 담당자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여러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해당 브랜드 오너들이 모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차량 관련 질문이나 정보 공유 글을 올리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어요. 한 달 정도 활동한 후 나는 강남 수입차 전시장 정민수 부장 관련 제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에는 정민수의 불륜 사실과 함께 이런 사람에게 고가의 차량 구매를 맡겨도 될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덧붙였어요. 물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죠.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그런 사람이 영업을 한다니 믿을 수 없다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남겼어요. 심지어 실제로 정민수와 거래했던 고객 중 일부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며 다른 영업사원을 택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이 인기 게시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런 온라인 활동과 동시에 나는 법적 절차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고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어요.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득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민수가 근무하는 전시장에 항해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 고객들은 예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생각보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어요. 특히 고급 브랜드를 다루는 곳일수록 직원의 개인적 스캔들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정민수의 상사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것은 정민수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기 바빴던 그가 이제는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서영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와의 통화 횟수가 줄어들었고 외출할 때도 예전만큼 들뜬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정민수로부터 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법정에 설 날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나는 철저히 준비된 상태였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절대 질 수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서영과 정민수를 마주했을 때의 기분은 참으로 복잡했어요. 서영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정민수는 자신감 넘치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지난 몇 주 동안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들과 직장에서의 압박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나의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호텔 출입 영상이 재생되었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음 자료가 공개되었죠. 서영과 정민수가 나의 스케줄을 공유하며 만남을 계획하는 내용, 그리고 이혼 후 독일로 이주할 계획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독일에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라는 서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판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서영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녹음 내용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측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과의 관계가 발전된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그 역시 설득력이 없었어요. 특히 정민수가 서영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물어본 내용들이 녹음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오남용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민수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변명하려던 그가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장 생활에 피해가 가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영은 재판 중반부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죠. 녹음된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의 사과가 얼마나 공허한지 분명했습니다. 최종 결론에서 나의 변호사는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원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려 한 악질적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몇 주 후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았어요. 서영에게는 위자료 7천만 원, 정민수에게는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정민수에게는 자동차 판매협회 윤리위원회 사건이 통보되어 업계 활동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라는 부가 처분도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서영과 정민수의 모습은 정말 처참해 보였습니다. 특히 정민수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서영과 정민수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영의 경우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서영의 어머니는 이런 딸을 둔 것이 부끄럽다며 연락을 끊어버렸고 오빠도 가족 망신을 시켰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서영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서영의 불륜 사실이 금세 퍼졌고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가정을 중시하는 고객층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 집 인테리어를 맡길 수 없다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결국 서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선고받은 위자료 7천만 원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나가버렸고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서영이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민수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온라인 폭로와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동차 판매협회에서는 윤리 위반을 이유로 그에게 업계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전 시장에서도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개인적 스캔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민수와 거래했던 고객들 중 일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거래했다며 계약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정민수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정민수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제보했었거든요. 고객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나 후방 수수료,
긍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고 정민수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독일 본사로 이직한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언론에서는 수입차 딜러의 불륜과 탈세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정민수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예전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랑하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대부분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고객들을 속여서 얻은 돈으로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민수는 횡령과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2년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정민수의 소식은 가끔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 실렸는데 대부분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거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뻔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출소한다 해도 다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서영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우연히 마주치는 지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으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갑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동안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어요. 재판에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새 집을 마련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서영과 정민수에 대한 분노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회사 후배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몇 번 만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면 서영과 정민수의 현재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때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나름 성공했던 그가 이제는 식당 설거지나 전단지, 배포 같은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정말 기구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갑다고 하더군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불륜녀라는 말로 통하고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서영의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을 끊고 있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부르지 않는다고 하니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셈이죠. 정민수는 더욱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1년 반을 지내고 몇 달 전에 출소했는데 사회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전과자에다가 업계에서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일용직 노가다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고급 정장을 입고 VIP 고객들을 상대하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정민수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연락처도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그의 불륜과 횡령,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숨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여서 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가끔 지인들로부터 서영과 정민수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동정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배신하고 나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그들의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요즘 나는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영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과거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것이 대단하다며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서영과 정민수가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행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응징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